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은정 교수님하고 애착에 대해서 연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애착에 대해서 다루면서 애착이 잘 된 경우 또 그 애착을 또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은 너무나 엄마들이 사실은 가장 걱정하는 우리 아이가 안정애착이 아닌 것 같아요. 불안정애착 혹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도 많은데 불안정애착은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존 볼비 애착이론을 개발한 우리 학자의 제자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애착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실험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동영상이나 그림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아기가 있고 엄마가 같이 있다가 엄마가 잠깐 나가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고 다시 엄마가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세션을 반복하면서 그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해본 실험이 낯선 상황 실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엄마가 나갔을 때 좀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우는 아이들 보통 애착의 가장 중요한 크루셜 타임은 6, 7개월에서 만 3세까지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족마다 또 남녀마다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시기, 영유아 시기에 주 양육자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키워줬는가에 따라서 안정애착인가 불안정애착인가를 나누게 될 때에 아까처럼 메리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그 실험실 안에서 아가들이 엄마와 헤어질 때 좀 헤어질 땐 조금 찡찡거리다가 다시 만났을 때 찡찡거리지만 자기 놀이에 몰두할 수 있는가 엄마 없을 때. 그리고 모르는 놀이도 좀 도전해보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좀 관찰하는 거죠. 사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먼저 좀 관찰을 하면서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범주가 안정애착의 범주고요. 불안정 회피애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불안정 회피애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 양육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사랑해주지 못했을 때예요. 뭔가 반성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애를 키울 때 우리 아이는 다 컸지만 같이는 있어주고 싶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든지 빼서 아이랑 같이 있는데 그냥 옆에다 두고 그래 알았어 뭐 내 얘기를 막 하거나 뭐 통화를 하거나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온전히 엄마랑 있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저는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래도 제가 아는 소장님은 일하면서도 아들 잠깐만 그래 뭐 먹고 싶어 잠깐만 엄마가 해줄게 분명히 대화하셨을 뿐이에요. 대화하죠. 잠깐 중단하고 엄청 관심이 있는 것 같이 그래 이렇게 하고 또 다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회피애착이라고 느낄 것 같기 전에 그걸 민감성이라고 하거든요. 부모의 민감성. 저 되게 민감해요. 아이의 같이 느껴. 당연하죠. 저희 느끼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민감성이 부모의 민감성이 되게 중요하고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모성애가 저 엄마는 모성애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저 아빠는 부성애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도 모르게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존 볼비가 민감성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민감성은 사실은 세대 간 전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모의 부모가 민감하게 반영해주고 사실은 돌봐주었다면 저희가 사실은 학습적이거든요. 사람이란 유기체가. 그래서 학습한 대로 사실은 하는데 그렇다면 뭐 제가 상담에서 많이 만나는 부모님들 중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나 그 힘든 가정 상황 때문에 맞벌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좀 떨어져 살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불안정애착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애착 대상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웃, 그 다음에 또 좋은 공동체. 저는 뭐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예전에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 마을 공동체. 한 아이가 키우려면 온 마을이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역시.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잠깐 몸살에 걸려서 누워있거나 산후 우울증이 와서 이 옆 동네 초가집에 엄마가 누워있으면 그 양옆에 초가집에
이렇게 이웃사촌들이 가서 아주머니들. 한 번씩 안아주시죠. 맞아요. 따뜻한 아주머니들. 네. 담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동네 지나가던 사람도 서로 안전했으니까 네. 안아주고 엄마 미음이라도 먹여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그 아이가 사실은 뭐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대상관계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거든요. 네. 소장님. 거예요 아마.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밥 먹으러 안 네. 가도 됩니다. 탯줄로 밥이 들어오고 화장실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안정적이겠어. 엄마 품에 있는 거잖아. 엄마 몸 속에 있는 거잖아.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고. 아, 네. 진짜 정말. 최고죠. 우리도 엄마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엄마는 진짜 모든 걸 다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럼요. 내가 네. 엄마가 돼 보니까 나도 너무 한계가 느껴지고 그럼요. 주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다른 데서라도 그 영양분을 그렇죠. 충분히 먹고 그러면 그렇죠. 아이들이 그 어려운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존 볼비의 애착이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공동체에서 그 존 볼비의 애착이론이 시작되게 된 게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존 볼비에게 연구해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음식과 모든 걸 제공했는데도 네. 아이들이 이상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접촉위안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됐든지 간에 사실은 상담도 그런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모르는 선생님인데 네. 예전 마을의 이모처럼 네네네. 고모처럼 작은 엄마처럼 큰 엄마처럼 사실은 집중해서 50분을 놀아주는 게 놀이치료고 상담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이런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다 애착 행동입니다. 그러네요. 느낍니다. 온라인인데도 제가 강의해 보니까. 네. 네. 진짜 많이 네. 제가 배우네요. 왜냐하면 네. 저는 네. 영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혹은 토크를 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기쁨을 드리거나라고는 생각을 했지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애착작용을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계속 보시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이 네. 애착을 잘하시잖아요. 원래 애착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편안하게 잘하시는군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는 굉장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로 오고 많은 또 내담자들을 만나고 어머니들이 하시는 질문에 연구하고 상담하고 대답하다 보니까 네. 이제 컨텐츠가 쌓여서 우리 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네. 내어놓게 된 건데 네. 감사한 부분이고 제가 정말 느끼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 다시 보러 와주시고 이런 것도 다 애착 행동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네.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심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어태치먼트 하면서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통찰도 얻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애 초기에는 말 그대로 태어난 아기는 머리도 못 가누고 눈도 강보에 쌓여 있잖아요. 목도 못 가누잖아요. 태어나서 100일까지는 무조건 주양자가 안아줘야만 먹을 수 있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 닿는 접촉 위안이 전부지만 그런 경험이 내재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네. 이렇게 1년에 몇 번 못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내적 대상이죠. 내적으로 들어왔구나. 네네. 내재화가 돼서 네. 내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어 쓸 수도 있는 거죠. 취업, 추억, 그다음에 저축. 맞아요. 저축, 네. 세이브하고 네. 뭔가 이런 특히 뭔가 이렇게 쌓아놓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영양제. 좋다. 정서적 영양제. 제가 정서밥이라는 얘가 있는데 정서밥. 또 영양제 같은 분들 있잖아요. 비타민 같은 분들. 네. 영양제에다 넣고 그래서 내재화한다는 것이 존 볼비가 얘기하는 인터널라이징이라고요. 내재화. 네. 근데 거기에 네. 긍정적인 내재화가 있고 부정적인 내재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는 걸 많이 받은 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프리즘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사랑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은? 네. 사랑한다 그런 어떤 외적 대상의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은 네.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구분을 하잖아요. 사람들 네. 만났을 때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어른이 되시면 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칠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야. 그런 걸 아시죠? 네네네.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을 누군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적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되신 거예요. 고속도로로 하면 고속도로, 국도로 하면 국도. 저 사람이야. 뭐 이런 걸 그렇죠. 알아채는구나. 저희처럼 저희 20년 사람. 지기. 저 25년쯤 됐잖아요. 25년 만난 지. 됐죠. 네. 그러니까 좋은 대상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네. 선생님 네. 일부에서 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불안정 애착에는 불안정 회피, 그다음에 불안정 저항,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혼돈. 그거 차이점을 조금 알려주실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안정 회피 애착 설명을 좀 해드렸고 이제 불안정 저항 애착은 뭐냐면요. 부모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관성이 너무 없는 양육을 했을 때 그래서 뭐 여기 중엔 그런 사람은 없는 이거 듣는 분 중에서 그런 분 거의 없으시리라고 보는데 이 정도로 관심 있고 듣는다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본인들이 이제 미숙한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시긴 하셨을 거라고 저도 그들의 스토리를 감안은 하는데 아이를 자기네가 예뻐하고 싶을 때는 지나치게 과잉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방치할 때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 소장님 JTBC에서 많이 만났던 그런 사건들처럼 사건 만장에 많이 나오죠. 네. 베란다에 아이를 버리고 묶어 넣었다든지 네.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진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랬다가 다시 또 막 너무 과잉해서 주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 애정에 대한 또는 돌봄이 비일관적으로 너무 지나치고 너무 결핍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뭔가 일관성 내지는 네. 어떤 신념이나 그 양육에 대한 어떤 일관된 태도가 없이 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장난감처럼 막 좋아했다가 맞아요. 장난감처럼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싫으면 그냥 헷갈려 두거나 심지어는 학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 그게, 뭐 애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네. 불안정 저항의 특징이고 불안정 그런 친구들의 저항. 특징이 이제 혹시 어린이집 아이들 보내보시면 엄마를 만났는데 분명히 반가울 텐데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이제 청소년이나 성인이 돼서 부모를 때리는 그런 사례가 약간 너무 그 청소년기의 반항 장애 네.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착에 심각한 이 결핍이 있거나 네. 이런 경우에 자기 마음을 못 잡으니까 그렇죠. 이제 아이들 같은 공격성이나 그렇죠. 폭력성 같은 걸로 그렇죠. 이어지는군요. 그러니까 불안정 혼돈 애착은 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회피와 저항이 혼재돼 있는 애들이 너무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양육을 줄 때는요 네. 오히려 평상시와 너무 다른 지나친 과잉된 양육도 어떨 때 아이들은 놀란다는 거죠. 네. 심하게 얘기하면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지 네. 않았는데 왜 이러지?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안정적인 뭐 우리가 뭐 컴퓨터는 아니지만 네. 최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훈육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안정애착을 위해서 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저는 보통 안전, 안전.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 움직이는 자동차에 가까이 간다든지 네. 층계 같은 데서 막 뛰어간다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단호했고요. 저도. 단호하자. 네. 안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준으로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든 부모님들이. 네. 그러니까 안전할 때는 좀 아이가 불안전에 빠질 때는 단호하고 하지만 그 외에서는 좀 좀 허용적인. 허용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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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약간 그랬는데. 그럼요. 제가 증인입니다. 20살 가까이 된 아드님이 계시는데 예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예. 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미러링, 네. 아이디얼라이징, 네. 트윈십 이렇게 네. 세 개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네네. 얘기해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미러링이라 그러면 정말 거울을 보듯이 그렇죠. 아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고 뭘 사줘야 되고 지식적인 걸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사실은 모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서로 쳐다보면서 눈에 출퇴근 또는 아이들 학교 갈 때 눈으로 이렇게 너는 잘할 거야. 화이팅. 나는 너를 믿어. 믿어. 엄마 아빠 아들 딸을 태워줘서 고마워. 네, 예. 사랑해. 그렇죠. 뿜뿜뿜. 네, 맞아요. 그래서 눈에서 별이 떨어진다, 꿀이 떨어진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네. 미러링입니다. 네. 그게 거울장이 대상 경험이고요. 네,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랑을 받은 친구들은요, 처음 만났는데 눈으로 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죠? 정말 네, 길거리에서도 네. 쳐다보면은 요즘 반짝반짝. 그렇죠. 저 왜 예쁘다고 안 해주세요? 길거리에 있는 꽃 같구나. 그렇죠.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예. 심어져 있다가 저 좀 맞아요. 보세요. 뭐 이런 맞아요. 것처럼. 향기까지 네, 향기가 나고. 예. 네. 그게 이제 미러링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네. 꿀 떨어지는 눈으로 많이 봐줘야 봐주는 된다. 거. 예.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네, 뭔가 이제 빛이 나죠. 행복감을 느끼니까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최고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격려를 받은 친구들이
사실은 안전감까지 갖는다면 최고인데 왜냐하면 안전감이 구축돼야 창조성이 발현되거든요. 여러분 창조성에 관심 많으시죠? 네, 창의적인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텐데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으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안전기지. 또 존 볼비가 얘기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안전기지인데요. Secure Base, 안전기지. 좋은 용어 많네요. 네, 많죠. 핵심이에요. 좋네요. 네, 그래서 안전기지, Secure Base, 아이들이 있는 집 안이 안전하지 않은가 또는 안전한가, 집 안에 폭탄이 있는가. 예.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그곳이 정말 안전 기지가 되어줘야 되는군요. 코지한가. 코지한 곳. 네, 그래서 애들도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사회생활 하느냐고 힘들었거든요.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애들도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와 얼마나 많은 그 내가 해야 되는 그 책임 속에서. 그럼요. 심지어 영유아는 말도 안 되는데 막 영어 공부하라 그러고 수학 공부하라 그러고 막 서로 막 양보해라 그러고 막. 네.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면 됩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가 우주지. 네, 엄마 아빠면 돼요.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의 상황상 또는 엄마 아빠가 혹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그 프라이머리 케어기버 주 양육자가 되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또는 어느 공동체 보육원일지라도 거기에서 그 아이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분이 있다면 또는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신다면 그 아이는 안전기지로 느끼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불안정 애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종류로 나타나지만 부모님의 안정적인 양육이 이런 불안정 애착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애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계속 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또 미러링이라던가 또 뭐 아이디얼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 뭐 소속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여러 가지 이 안정 애착을 줄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저희 도와줘 맘스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많은 엄마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아이들과 삶에서 정말 필요한 도움들, 조언들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박상희 소장님과 함께라면 열심히 또 우리 함께 보시는 어머님들 또 여러 아동에 대해서 또는 양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이제 토크를 하도록 하고요. 2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